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앤 비즈니스 어널리티스 연구실의 손규빈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Learning How to Explain Neural Networks, Pattern Net and Pattern Attribu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딥러닝을 설명하기 위한 XAI 모델의 한 종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과거 방법론들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거 방법론들 중 이제 어떤 대표적인 방법론이 있는지 찾아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최대한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모델인 리니어 모델을 구성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XAI에 관련된 접근 방식, 딥러닝을 설명하기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이런 시그널을 추출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에서 중요한 부분을 추출할 수 있는 시그널 에스티메이터에서 이 시그널 에스티메이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퀄리티 크라이테리온을 수식으로 계산해보고 파악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패턴넷과 패턴 어트리뷰션에 대해서 어떻게 시그널을 추출할 수 있는지 파악해보고 결과는 어떤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데이터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그널과 쓸모없는 부분인 디스트랙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각화를 한다면 이런 중요한 부분인 시그널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요. 이 시그널 부분에 중점을 둔다면 이 웨이트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델의 웨이트는 디스트랙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를 할 때 웨이트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그널 에스티메이터가 얼마나 잘 시각화를 하는지, 얼마나 잘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퀄리티 크라이테리온을 정하는데요. 이것은 아웃풋 Y와 디스트랙터의 코릴레이션으로 질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은 충분히 학습된 모델에서 웨이트와 인풋 그리고 아웃풋 값을 통해 리니어, 논리니어 두 가지 방식으로 시그널을 구한 다음 이 시그널을 시각화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거 방법론들의 문제점입니다. 딥러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요. 디컨브넷도 있고 가이디드 백프롭이라는 방식도 있고 레이어 와이즈 렐레번스 프로파게이션이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위 모델들의 주요 가정은 중요한 정보가 압축된 아웃풋을 뒤로 백프로파게이션 시키면 인풋 데이터에 어떤 정보들이 어떻게 함축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 방법론들이 추출해낸 셀리언시 맵 같은 것을 보면 실제로 굉장히 잘 결과를 시각화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다만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는 시그널과 디스트랙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시그널은 데이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디스트랙터는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과거 반복론들은 이 중요한 시그널에 집중해서 시각화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트랙터의 크게 좌지우지되는 웨이트 벡터로 모델을 시각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딥러닝 모델이 하는 일은 데이터에서 디스트랙터를 제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웨이트를 필터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 X는 시그널 S와 디스트랙터 D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랙터의 특정 방향을 AD라는 벡터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AD를 오른쪽 아래 로테이션 부분에서 AD의 방향을 다양하게 변경시키면서 어떻게 웨이트 벡터가 달라지는지를 보게 된다면 항상 웨이트 벡터의 방향은 디스트랙터의 방향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주황색인 시그널의 방향은 항상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노란색인 디스트랙터의 벡터 방향은 방향이 바뀜에 따라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웨이트 벡터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디스트랙 디렉션에 따라서 웨이트 벡터의 디렉션이 굉장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웨이트 벡터는 이 디스트랙터를 제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디스트랙터의 좌지우지되는 웨이트를 통해서 해당 모델을 시각화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디컨버넷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디컨버넷 이전까지는 인풋 레이어와 바로 맞닿아 있는 첫 번째 레이어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정보들이 이후에 좀 더 깊은 레이어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레이어들도 어떻게든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해시안 매트릭스 같은 복잡한 계산 복잡도가 높은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컨버넷에서 말하고 있는 주요 컨셉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해서 특정 뉴런을 활성화시키는 인풋 스페이스의 패턴을 찾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연구들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셀리언시 맵을 찾는 연구, 혹은 이미지의 어떤 패치가 필터를 액티베이션을 시키는지 찾는 연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어떤 패치가 필터를 액티베이션 시키는지 찾는 연구는 해당 논문의 저자가 RCNN의 저자인데 역시 그 오브젝트 디텍션처럼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디텍트해내는 그런 형태의 어떤 발전된 연관되는 연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디컨버넷은 기본적으로 알렉스넷을 활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렉스넷의 레이어들은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컨볼루션 레이어 뒤에는 항상 렐로가 없고 선택적으로 맥스 풀링이 사용됩니다. 이런 알렉스넷으로 먼저 학습을 충분히 시킨 후 디컨버넷을 통해서 해당 모델이 얼마나 그 해당 특정 이미지를 잘 파악하고 설명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액티베이션이 많이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디컨버넷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살펴볼 때 특정 이미지를 먼저 컨버넷 모델 위에서는 알렉스넷에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통과를 시킨 후 각 레이어별로 컨버넷 알렉스넷의 중간중간에 각 레이어별로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알아보고 싶은 특정 피처맵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피처맵 말고 다른 모든 피처맵은 0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 디컨버넷 레이어의 다시 아래쪽 방향으로 통과시켜서 언플링, 그리고 렉티파이,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측 도표에서 오른쪽 부분이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인 기본 알렉스넷 구조이고요. 그것을 그대로 반대로 반전시켜서 왼쪽 부분에서 언플링과 렉티파이, 그리고 컨볼루션의 필터링을 통한 리컨스트럭션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디컨버넷의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컨버넷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플링은 맥스풀링의 반대인데요. 기본적으로 맥스풀링이 맥스 값을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논 인버터블합니다. 그래서 풀링을 할 때마다 언풀링을 하는 것을 가정하기 위해 언풀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맥스 값을 뽑았는지 스위치라는 데이터를 둬서 어떤 인덱스에서 맥스 값을 뽑았는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우측 이미지에서 보시면 파란색을 봤을 때 피처맵 G에서 파란색에서 가장 큰 값은 0.53입니다. 0.53에서 결국 맥스풀링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0.53이 그 혼자 살아남게 될 맥스풀링에서 살아남는 값이 될 텐데요. 여기 0.53이 살아남는데 이 0.53이 어디서 왔는지 여기에 1, 1, 2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X축 방향으로 첫 번째,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첫 번째, 그리고 K는 두 번째를 1,1,2로 이런 식으로 어느 인덱스에서 해당 값이 뽑아져 있는지 기록을 해둡니다. 이것이 언풀링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렉티피케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알렉스넷이 렐루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처맵이 항상 0 이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컨버넷에서도 양수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둘 사이의 차이를 크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중요한데요. 그래서 디컨버넷에서도 역시 언플링을 하고 업샘플링을 할 때 렐루를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컨볼루셔널 필터링입니다. 리컨스트럭션이라고 불리는데요. 기존 learned 컨브 필터, 즉 학습된 컨브 필터를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플립시켜서 사용합니다.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랑은 좀 다른, 단순히 컨볼루션 필터의 방향을 수직, 수평으로 단순히 변형만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디컨버넷의 방법을 활용을 해서 결과를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Occlusion Sensitivity Test라고 해서 특정 부분을 회색 상자로 가렸을 때 어떻게 수치들이 바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위쪽 포메라니안 사진을 봤을 때 이 왼쪽에 회색 상자가 있습니다. 이 회색 상자를 인풋 이미지에서 가리고 레이어를 통과시켰을 때 각각 어떤 부분을 회색 상자로 가렸는지에 따라서 수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표현해 놓는 것이 우측의 히트맵입니다. 먼저 B를 살펴보시면 해당 이미지가 포메라니안이기 때문에 포메라니안이 위치하지 않는 배경 부분을 이렇게 회색 부분으로 가렸을 때는 가장 피처맵에서 가장 액티베이션이 활성화된 피처맵의 토탈 값이 여전히 높은 값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 쓸데없는 부분을 가렸을 때는 역시 빨간색으로 계속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포메라니아님을 나타내고 있는 포메라니안의 얼굴 부분을 회색으로 가렸을 때는 굉장히 그 해당 레이어, 원래 가장 큰 값을 가졌던 피처맵의 전체 값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는 probability score의 변화인데요. 해당 correct class, 즉 포메라니안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스코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역시 필요 없는 부분을 가렸을 때는 빨간색으로 여전히 큰 값으로 포메라니안임을 말하고 있는 것임에 반해 포메라니안의 얼굴을 가렸을 때는 파란색으로 이 이미지가 포메라니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스코어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는 most probable class라고 해서 특정 부분을 가렸을 때 해당 이미지를 어떤 클래스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역시 옆에 필요 없는 부분, 배경 부분을 가렸을 때는 역시 여전히 포메라니안으로 예측을 함에 반해 이 포메라니안의 얼굴 부분을 가렸을 때는 이 테니스 공으로 예측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피처맵을 이렇게 선택해서 오클루전 테스트를 해봤을 때 해당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학습되어 있고 원하는 부분, 진짜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을 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시각화를 해봤을 때 이 레이어 5번째를 시각화해 봤을 때는 이 첫 번째 이 검은색으로 사각형 표시가 된 부분이 해당 포메라니안에 대한 시각화 결과인데요.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 포메라니안의 얼굴 모양이 살짝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이디드 백프롭 방식입니다. 원래 이 해당 논문의 목적은 가이디드 백프롭이 중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해당 논문의 목적은 세람 모델이 개발이 될 때 사실상 베이스는 비슷한데 자꾸 복잡해져가는 것을 문제로 삼아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최고 성능을 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 되는 모델 구조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하게 모델을 구성해서 학습했을 때 모델을 평가하는 방식을 이런 가이디드 백프롭을 사용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시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고 CS231N 같은 강의에서도 이 가이디드 백프롭이 중요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논문의 결론은 가이디드 백프롭을 제외하고 논문의 결론은 컨볼루션 레이어만을 활용해서 모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맥스풀링 대신 맥스풀링을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구조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맥스풀링을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유는요. 두 가지 수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부분이 풀링 이쿠에이션이고 아래쪽 부분이 컨볼루션의 이쿠에이션입니다. 사실 보면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을 넘어서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점은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여기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특정 액티베이션 사용할 수 있도록 크게 이렇게 감싸 놓았는데요. 이것은 풀링에서는 단순히 p놈으로 액티베이션을 썼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동일한 수식이고
이 동일한 수식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이디드 컨볼루션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네트워크는 총 크게 세 가지입니다. 왼쪽 도표를 보셨을 때 A, B, C가 있는데요. 이 A, B, C를 구분하는 기준은 컨볼루션 필터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3x3 컨볼루션이 가장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C를 좀 더 다양화해서 우측 도표 스트라이드드 CNN, 컨브 풀, 그리고 올 CNN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스트라이드드 CNN은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에 스트라이드를 넣어서 학습을 하는 모델이고, 컨브 풀은 일반적으로 3x3 컨볼루션을 몇 개 사용하고 맥스플링을 하고 3x3를 몇 번 사용하고 맥스플링을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우수한, 이 해당 논문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제시하는 논문의 구조는 올 CNN이라고 해서 단순히 맥스플링 역할을 하는 부분만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으로 대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스트라이드가 1인 컨볼루션을 몇 번 반복한 후 스트라이드가 2인 컨볼루션을 통해 맥스플링과 비슷한 작업을 수행하고, 그리고 다시 이런 스트라이드가 1인 컨볼루션 블락과 스트라이드가 2인 컨볼루션 블락을 서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올 CNN-C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기서 해당 논문에서 문제를 봉착했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디컨버넷의 시각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해당 올 CNN-C 모델 같은 경우는 모든 레이어가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맥스플링의 스위치, 언플링에서 스위치를 활용하는 언플링 과정을 사용하는 디컨버넷의 시각화 방식이 해당 올 CNN-C 모델에 가장 적합한 시각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디드 백프롭이라는 방식을 적용해서 스위치를 사용할 필요 없고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이디드 백프롭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이 방식은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액티베이션 값도 그리고 그라디언트 값도 둘 다 0 이상인 것만 전파를 하는 방식입니다. 우측의 B를 통해서 이 디커브넷과 가이디드 백프로파게이션 방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포워드 패스를 설명해 보면, 그 포워드 패스는 항상 렐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피처맵에서 음수인 값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렐루를 통과했을 때 0이 됩니다.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는 그 렐루 때문에 0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값이 마이너스인 부분은 그대로, 그라디언트는 그대로 살아남지만 이 렐루 부분이 렐루에서 0이 되는 애초에 피처맵의 값이 마이너스인 부분은 그라디언트에서도 0으로 돼서 전파가 되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포워드와 백프로파게이션 방법에 대해서 전파되는 방식이었고요. 여기서 디컨버넷 같은 경우는 오로지 백워드를 할 때 그라디언트가 음수인 부분만 0으로 바꿔서 전파를 시킵니다. 즉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라디언트가 마이너스 있는 부분만 0으로 바꾸고 나머지 모든 양수값의 그라디언트 값들은 뒤쪽으로 전파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디드 백프롭에서는 단순히 그라디언트의 마이너스 값들만 0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애초에 렐루에서 피처맵의 값 자체가 마이너스였던 것을 0으로 바꾼 그 부분도 같이 0으로 바꿔서 전파를 시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과 빨간색 두 부분 모두를 0으로 바꿔서 그 피처맵에서도 양수인 것, 그리고 그라디언트 값도 양수인 것들만 뒤로 백프롭 시키는 것이 가이디드 백프롭입니다. 이런 디컨버넷과 가이디드 백프롭 방법 모두 웨이트의 연산 결과에만 굉장히 관심을 갖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애초에 처음에 리니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웨이트가 데이터의 시그널을 따라가지 않고 디스트랙터를 따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모델들은 이론적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데이터의 실제 중요한 부분을 잡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으로 좀 더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리니어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이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 디스트랙터를 디터미니스틱한 디스트랙터로 가정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즉 이렇게 시그널이 이렇게 있을 때 디스트랙터도 이렇게 딱 정해져서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X는
S와 시그널과 디스트랙터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널의 방향은 AS라고 두고 디스트랙터의 방향은 AD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S와 D의 조합으로 S와 D의 조합으로 데이터 X가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AS를 1, 0 벡터로 두고 AD를 1, 1 벡터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위수식에서 Y는 W 트랜스포즈 X를 만족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W가 1, 1이라는 벡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디스트랙터는 0으로 날릴 수 있고 시그널은 AS라는 벡터를 노멀라이즈 시켜서 오로지 Y만으로 아웃풋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면 여기서 1, 1은 AD 벡터와 올소고널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디스트랙터를 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디스트랙터와 올소고널한 방향으로 웨이트 벡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노란색과 검은색 벡터가 위에 로테이션을 보시면 노란색과 검은색 벡터가 항상 직각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이트는 디스트랙터를 제거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항상 디스트랙터의 디렉션과 수직 방향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가장 중요한 시그널의 방향인 주황색 부분의 벡터의 방향과는 크게 연관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 벡터는 디스트랙터에 크게 좌지우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웨이트 벡터만으로는 어떤 인풋 패턴이 아웃풋에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그것을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설정한 구상은 이번에는 디스트랙터를 따로 디터미니스틱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는 방식으로 한번 줘봤습니다.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 노이즈는 이 오른쪽 위 도표에서 가우시안 패턴 중 맨 왼쪽 아이소트로픽 노이즈의 분포를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노이즈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어떤 그 각 축 방향으로 전혀 코릴레이션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노이즈를 사용한 이유는 첫 번째로 제로민입니다. 노이즈의 민은 애초에 우리가 설정한 모델에서 바이어스를 통해 얼마든지 상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균값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모델을 좀 더 단순하기 위해서 0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코릴레이션이나 이런 노이즈가 서로 코릴레이션이나 스트럭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웨이트 벡터를 아무리 잘 학습하고 정교하게 튜닝한다고 해도 노이즈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는 것은 L2 레귤러라이제이션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즉 웨이트를 전반적으로 슈링크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L2 레귤러라이제이션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오른쪽 아래 수식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y는 베타 x 플러스 노이즈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베타가 지금까지 말했던 웨이트 벡터 w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likelihood에서 기본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제로민 그리고 제로민인 가우시안 노이즈를 따르는 것을 추가로 주게 되면 likelihood를 계산하고 로그를 취했을 때 마지막 수식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 로스는 이렇게 실제 값과 우리가 예측하는 값의 차이를 제곱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MSE 로스의 형태를 따르고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 마이너스 람다 베타 제곱으로 웨이트의 제곱을 빼주는 형태로 좀 더 일반적으로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이 하는 그 수식의 텀과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는 것은 이 웨이트를 슈링크 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래 우리가 리니어 모델을 구상을 했을 때 W 트랜스포즈 AS는 1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AS라는 시그널의 방향을 1로 만들어서 딱 우리가 원하는 Y값, 딱 Y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W 트랜스포즈 AS가 1을 만족하는 웨이트 벡터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가우시안 노이즈 때문에 웨이트 자체를 슈링크 시키기 때문에 웨이트 값이 이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웨이트 벡터는 결국에는 알파 AS, 이 AS, 그리고 시그널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좀 더 가우시안 노이즈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시그널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 AS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좀 더 웨이트가 시그널의 방향과 얼라인할 수 있는 형태로 유도를 할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 에스티메이터 관련을 해서 시그널을 얼마나 어떻게 잘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총 세 가지의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펑션, 그리고 시그널, 어트리뷰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펑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 X에서 아웃풋 Y를 뽑아낼 때 쓰는 방식입니다. 즉 Y를 X로 미분해서 인풋의 어떤 변화가 아웃풋에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방식인데요. 결국엔 그라디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른쪽 수식에서 보시면 그라디언트는 곧 W, 즉 웨이트 벡터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그널 같은 경우는 디컨브넷과 가이드드 백프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번에는 어떤 모델의 특정 뉴런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데이터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찾아내는 방식인데 아웃풋에서 인풋 스페이스까지 그라디언트를 백프롭 시키면서 변화를 관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컨브넷과 가이드드 백프롭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조금 더 웨이트에 집중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각화를 잘 하는 것 혹은 시그널을 잘 뽑아내는 것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킨 것이 패턴 네트워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어트리뷰션인데요. 이 어트리뷰션은 특정 시그널이 얼마나 아웃풋에 기여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그널과 웨이트 벡터의 엘리멘트 와이즈 곱으로 나타내어집니다. 딥테일러 디컴포지션 논문에서도 나오고 LRP에서도 나오는 이런 렐레번스 스코어가 이런 어트리뷰션에 해당이 됩니다. 이 어트리뷰션은 해당 논문에서 패턴 어트리뷰션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퀄리티 크라이테리언입니다. 이번 논문에서 패턴 넷과 패턴 어트리뷰션이라는 그런 시그널 에스티메이터를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안한 시그널 에스티메이터가 이전의 디컨브넷이나 가이드드 백프롭에서보다 얼마나 더 좋은 성능을 내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퀄리티 크라이테리언 로우라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왼쪽 수식은 이전에 y는 w 트랜스포즈 x라는 수식에서 하나하나 유도를 하면서 시그널 에스티메이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수식을 유도하는 것인데요. 이런 방식으로는 수식을 유도할 수 있지만 제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 필요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퀄리티 메저 로우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우선 SX, 대문자 캐피털 SX는 시그널 에스티메이터를 얘기합니다. 즉 X라는 데이터를 받았을 때 시그널을 추출해서 아웃풋으로 내놓는 그런 에스티메이터가 대문자 S입니다. 그리고 이 대문자 시그널 에스티메이터에서 나온 값이 S-햇이고요. 그리고 원래 데이터에서 이 추정된 시그널을 뺀 값이 추정된 디스트랙터 햇, D-햇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y는 w 트랜스포즈 x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퀄리티 크라이테리언 로우 s는 이런 수식을 갖습니다. 1 max v correlation w 트랜스포즈 x와 v 트랜스포즈 x sx입니다. 즉 여기서 이 x sx 같은 경우는 디스트랙터이고요. 요 w 트랜스포즈 x는 y입니다. 즉 y와 디스트랙터 간의 코릴레이션을 의미합니다. y와 디스트랙터의 코릴레이션은 이 코릴레이션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에스티메이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티메이터는 이 d를 데이터 x에서 d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에스티메이터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방식은 이 코릴레이션을 이 y와 디스트랙터의 코릴레이션을 최대화하는 것을 찾고 어떤 v 벡터에 대해서도
y와 디스트랙터의 코릴레이션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찾아서 그것을 1에서 뺍니다. 즉 가장 좋은 에스티메이터라면 이 로우 s의 값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할 때 코릴레이션은 스케일의 인베리언트한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V 트랜스포즈 D의 분산은 Y의 분산과 같을 것이라는 제약 조건을 추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옵티멀 V를 찾는 과정은 이 에스티메이터 S의 어떤 파라미터들을 고정을 시킨 후 그 옵티멀 V 벡터를 찾게 되는데요. 이는 이 디스트랙터와 Y에 대해서 리스트 스퀘어, 즉 MSE 방식으로 리그레션을 하는 형태로 최대의 V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우 크라이테리온을 적용할 기존의 시그널 에스티메이터 방식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왼쪽의 아이덴티티 에스티메이터입니다. 이 아이덴티티 에스티메이터는 X가 그냥 X의 모든 것이 시그널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가정하는 모델입니다. 굉장히 나이브한 가정이고 실제로는 디스트랙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각화를 했을 때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덴티티 에스티메이터에서 어트리뷰션을 구하는 공식은 이 W와 데이터 X의 하다마드 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필터 베이스드 에스티메이터인데요. 이것은 디컨버넷이나 가이드드 백프롭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티메이터는 이렇게 Y와 웨이트의 곱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웨이트는 지금 노멀라이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앞쪽에 수식이 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니어 모델일 때 이제 어트리뷰션 공식은 아래쪽과 같고요. 에스티메이터의 공식은 위쪽에 이 S W 트랜스포즈 W 분의 W 그리고 곱하기 Y라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우 크라이테리온을 최적화하는 학습 방식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가능한 벡터 V에서 Y와 D의 코릴레이션이 0일 때 시그널 에스티메이터 S가 옵티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니어 모델일 때 Y와 D의 코비런스가 0이라는 것을 수식으로 좀 더 풀어서 써보면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Y와 X의 코비런스가 Y와 시그널 에스티메이터의 추정된 값의 코비런스와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을 가지고 앞으로 패턴 네트워크와 패턴 어트리뷰션에서 계산을 어떻게 해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엔 해당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패턴넷의 리니어 에스티메이터입니다. 리니어 에스티메이터의 가정은 Y 값의 특정 리니어 연산을 통해서 결과를 내면 그것이 시그널이다 라고 시그널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위 식에서처럼 실제로 이 A라는 것에 Y를 곱하면 시그널이 나오는데요. 이 리니어 모델일 때 이 A를 어떻게 구하는 것은 다음 수식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Y와 D의 코베런스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코베런스 XY를 코베런스 시그널 에스티메이터 X와 Y의 코베런스로 변환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A, W 트랜스포즈 X, Y로 변환할 수 있고요. 여기서 A가 빠져나와서 반대로 넘어가면 A는 이 코베런스 XY를 Y 시그마로 나눈 것으로 Y의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것으로 수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디스트랙터와 시그널이 올소고날한 방향이라면 디컨브넷과 같은 필터 베이스드 방식, 이전 슬라이드에서 필터 베이스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볼 수 있고요. 이 리니어 에스티메이터는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매우 잘 동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FC 레이어 같은 렐루 비선형 레이어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코릴레이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크라이테리온 앞서 설명했던 그 평가 지표 크라이테리온 로우의 값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 리니어 에스티메이터인데요. 컨버루션 레이어에서는 가장 높은 값을, 가장 높은 수치, 평가를 받고 있고 FEC 레이어에서는 좀 더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시그널 에스티메이터는 논리니어 시그널 에스티메이터인데요. 이 투 컴포넌트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앞서서 리니어 에스티메이터와 같은 트릭을 사용하지만 y값의 부호에 따라서 이 투 페이지로 값을 다르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계산하는 이유는 뉴런이 활성화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정보가 디스트랙터에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양수 부분만 렐루를 통해서 리니어하게 양수 부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음수까지 같이 계산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 공식은 우선 일반적인 코베리언스 x와 y에 대해서 코베리언스 공식은 이 x, y에 대한 평균값, 기대값에 x에 대한 기대값, y에 대한 기대값을 곱해서 빼주는 것이 코베리언스 공식인데요. 여기서 이 코베리언스 xy를 구할 때 코베리언스 xy와 코베리언스 sy를 각각 부호에 따라서 나눠서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파이 플러스라는 것은 이 y값이 플러스일 때의 코베리언스에 대한 가중치이고요. 그리고 이 1-파이 플러스라는 것은 역시 이번에는 y값이 마이너스일 때의 코베리언스 값의 가중치입니다. 즉, 이 코베리언스 xy를 전체를 구할 때는 y값이 플러스인 부분의 코베리언스와 y값이 마이너스인 부분의 코베리언스의 가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x와 y에 대한 코베리언스와 s와 y에 대한 코베리언스를 구해서 이 두 값이 일치할 때 양의 부호에 대해서 풀어보면 맨 마지막 수식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양의 부호일 때 a 플러스를 구하는 계산 수식입니다. 이렇게 역시 동일하게 음의 부호에 대해서 풀면 동일한 수식이 나오고요. 이 수식, 여기서 계산해낸 a 값을 통해서 시그널을 에스티메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기존 포워드 패스 부분과 그리고 그라디언트, 그리고 디컴넷, 가이드드 백프롭, 패턴넷, 패턴 어트리뷰션까지 어떻게 백프롭이 되고 수식이 계산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장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패턴넷은 정리를 해보면 패턴넷에서 리니어 에스티메이터는 A를 계산할 때 결과적으로 X와 Y로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베런스 XY에 대한 코베런스를 Y에 대한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줬을 때 A를 구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 패턴넷의 논리니어 에스티메이터 같은 경우는 렐루 액티베이션 특성까지 고려를 해서 양수와 Y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눠서 A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리니어일 때 아까 봤던 FC 레이어에서 렐루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서 기존 리니어 에스티메이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패턴넷에서 여기서 이제 패턴 어트리뷰션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A 값에 W를 엘리먼트 와이즈 곱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 R이라는 패턴 어트리뷰션 값은 W와 A 플러스의 엘리먼트 와이즈의 곱으로 패턴 어트리뷰션 값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해석하기 쉬운, 좀 더 깔끔한 형태의 히트맵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퀄리티 크라이테리온 값인 로우 값을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서 컨볼루션 레이어 부분이 앞쪽 부분이고 VGG16 모델에서 앞쪽 컨브 레이어에서는 웬만하면 리니어 에스티메이터가 단순하면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FC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넘어갔을 때는 본 논문의 두 번째 에스티메이터인 논리니어 에스티메이터가 좀 더 성능이 월등히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성적인 평가 결과인데요. 이 방식은 첫 번째 SX는 맨 처음 설명했던 아이덴티티 에스티메이터이고 W는
디컨버넷이나 가이디드 백프롭과 관련된 관계된 그런 시각화 방식이고요. 그리고 SA가 패턴 네트워크의 리니어 에스티메이터, 그리고 SA 플러스 마이너스가 논리니어 에스티메이터입니다. 보시면 실제로 그 아이덴티티인 경우는 당연히 디스트랙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어트리뷰션 값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디컨버넷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얼추 시각화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완벽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그리고 어트리뷰션 값으로 좀 더 확장될 때마다 확실히 좀 더 좋은 시각화 방식을 좀 더 잘 스트럭처를 잡아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 최종 마지막 실험 결과에서도 이 개, 그리고 꽃, 그리고 몽구스 같은 이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시그널을 이렇게 봤을 때 패턴넷에서 논리니어 에스티메이터에 대한 결과값과 그리고 패턴 어트리뷰션에 대한 결과값이 실제로 가장 훌륭한 결과를 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패턴넷과 패턴 어트리뷰션 논문에 대한 리뷰였습니다.